3-2 문장의 짜임과 양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이미 뭐 여러 번 들은 사람도 있을 거야. 여러 번 들은 사람도 있는데 반복해서 계속 들으면 좋아요. 반복해서 계속 들으면 좋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품사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 훨씬 더 우리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까지 품사에 대한 개념이 좀 잘 안 잡혀 있으면 좀 힘들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품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뭐 필기할 빈 공간 있으면은 저기 단원 제일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은 이제 빈 공간도 좀 있다, 그쵸? 자, 그래서 품사부터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품사는요, 우리 흔히 체언, 그 다음에 용언, 그 다음에 뭐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체언, 용언, 수식언 얘네들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체언을 수식한다, 체언을 수식한다라고 하는데, 자, 이 체언의 종류가 뭐 있습니까? 명사, 대명사, 다음 수사, 이렇게 세 종류가 있죠. 명대수. 명사는 뭡니까? 이제 사물의 이름에 대해서 사물의 이름을 일컫는 말이지, 맞죠? 자, 그 다음에 대명사는 뭐예요? 명사를 대신하는 말을 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사는 숫자를 나타내는 거였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용언에는 그래서 체언이라고 하는 거는 문장의 몸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단어의 몸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체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다음 용언에는 뭐가 있느냐? 용언할 때 용자가 무슨 용자라고 했어요? 한자로 치면은 쓸 용자, 쓰다라는 거야, 쓰다. 근데 이 왜 쓰다라는 용을 쓰느냐? 활용한다라고 할 때 활용용입니다. 그래서 용언은 기본형이 있고요. 기본형에서 활용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언은요, 동사, 형용사가 있죠. 자, 그래서 동사, 형용사 옆에 조금만 더 적어보면 동사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 움직임, 동작을 나타내는 겁니다. 맞죠? 동작 또는 뭐 작용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형용사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사의 달리다, 예쁘다. 달리다는 동작, 그 다음에 예쁘다는 상태나 성질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동사,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 그러니까 무슨 다로 끝나는 게 기본형입니다. 그러면 다 대신에 다른 거 들어가는 형태를 뭐라고 하는 거야? 활용 형태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달리 끊고 예쁘 끊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달리다, 달리고, 뭐 달리지만, 달리면서 이런 식으로 등등등 이 다 부분은 변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변하는 부분이 있어요. 맞죠? 자, 예쁘다, 예쁘고, 예쁘지만에서 예쁘는 안 변합니다. 맞죠? 뒤에 있는 애만 변해요. 자,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간이라고 부릅니다. 변하는 부분을 뭐라고 불러요? 미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미가 바뀌면서 얘가 역할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의미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야. 그렇죠? 변하는 건 어미가 변하는 거죠. 어가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수식은 관형사, 분사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형사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체언을 수식합니다. 부사는 뭘 하는데요? 용언을 수식합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역할이 용언을 수식하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뭐도 합니까? 다른 부사도 수식하고요. 그 다음에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하고요. 다른 관형사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말이 다른 말을 수식해. 꾸며줘. 꾸며준다는 건 알아. 근데 얘가 관형사인지 부사인지를 모르면 뭘 찾으면 된다고? 관형사를 찾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왜? 관형사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체언만 꾸며주는데 꾸밈받는 체언 앞에 위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관형사는 일단 첫 번째. 꾸밈받는 체온 앞에 위치해야 됩니다. 이거는 관용어도 마찬가지야. 나중에 하겠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조사가 붙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관계원에 이제 조사 있고 그다음에 독립원에 감탄사 있다. 그쵸? 걔네들 개수를 다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 9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9품사라고 하죠. 9품사. 자, 그러면 이 품사는요, 여러분들 단어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단어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잘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까지 딱 알아두세요.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변하는 데가 있기는 해요. 근데 아주 드물어요. 특정한 정미사가 붙어야지만 바뀌거든. 그러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품사는 변하지 않아요. 반면 문장 성분은요. 문장 속에서의 역할을 얘기하는 게 바로 문장 성분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품사를 할지라도 역할에 따라서 이름이 바뀝니다. 뭐 그때그때 바뀝니다. 그래서 문장 성분은 뭐로 끝나냐면요. 주로 무슨 어로 끝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품사는요. 여기 밑에다가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무슨 사로 끝나는 게 품사입니다. 그래서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이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왜 우리 문장 성분 분석하면서 주어, 동사 이러면은 쌤이 동사라는 말 하지 말라고 할 거야. 왜? 동사는 품사고요. 주어는 문장 성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얘네 둘은 서로 사는 세계가 다르다는 뜻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문장 성분을 배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무슨 어로 생각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예쁜 꽃이 라는 문장이 있으면 자, 얘가 주어, 얘가 서술어. 주어 서술어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들. 이거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자, 주어 서술어. 자, 그 다음에 얘는 꽃을 꾸며준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꽃이 품사가 뭐야? 명사. 그렇지, 체언이죠, 체언. 자, 그래서 체언을 꾸며주는 무엇의 역할을 하는 겁니까?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형어니까 품사도 관형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쁜 꽃이 있다 할 때 예쁜은 품사가 뭡니까? 형용사입니다. 왜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어? 형용사 예시에 예쁘다 있잖아. 맞지? 품사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맞죠? 자, 그래서 예쁜 꽃이 있다. 관형어야. 알겠지? 근데 품사는 뭐야? 형용사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 꽃이 예쁘게 피었다. 이 예쁘게는 문장 성분은 뭔데요? 부사어입니다. 왜? 피었다는 꿈이기 때문에. 두 번째 뭔데요? 얘 품사는 뭡니까? 똑같이 그대로 형용사입니다.
분사 안 변한다고 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말에서 동사와 형용사는 무엇의 기능을 하냐면요, 서술의 기능을 합니다. 서술의 기능.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개념을 꼭 넣어 놓으세요. 알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이제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 성분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맞죠? 첫 번째는 뭐였어? 주성분입니다. 두 번째는 부속성분입니다. 세 번째는 독립성분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주성분 할 때 주는 뭐야? 주가 된다는 거야. 주가 된다는 거. 문장을 이루는데 주가 되는 성분이야. 맞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때에 따라서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주성분 중에서 반드시 없으면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주어랑 서술어입니다. 우리 문장에요, 주어랑 서술어 중에 하나라도 갖춰져 있지 않잖아요. 그럼 걔는 문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참, 문장의 뜻도 좀 적어줍시다. 문장은요, 생각을 완결된 형태로 표현하는 최소 단위를 문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결된 형태가 뭔데요? 주어랑 서술어를 갖췄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주어랑 서술어가 갖춰져야 문장입니다. 알겠죠? 물어봅시다. 의문의 뜻이 뭐예요? 뭐야? 의문의 뜻이 뭐예요? 뭐 하는? 소리 지금 뭐 하는데? 뜻을 어떻게 해줘요? 어떻게 구별하는 거죠. 구별하는. 자, 말의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의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문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의문이 모여서 하나의 소리를 이루어요. 그래서 소리의 최소 단위, 우리가 소리 낼 수 있는 최소의 단위를 뭐라고 합니까? 음절이라고 합니다. 음절. 음절은 소리의 최소 단위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모음 하나가 음절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맞지? 아, 이런 애들은 모음 하나로 음절이 되잖아. 맞죠? 자음 하나로 음절이 될 수도 있어 없어? 없어요. 자음은 모음이랑 합쳐져야지만 음절이 됩니다. 맞죠? 이게 바로 음절의 개념입니다. 알겠죠? 그럼 음절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뭔데요? 이제 형태소죠. 형태소. 형태소는 이제 뜻이나 역할을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단위를 우리는 형태소라고 합니다. 형태소에서 조금 더 넘어가면 그걸 뭐라고 하는데? 우리는 단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단어에서 조금 더 넘어가면 바로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어절이라고 합니다. 어절. 어절이 바로 뭐냐면요, 문장 성분의 단위가 됩니다. 문장 성분의 단위이자 바로 뭔데? 띄어쓰기의 단위가 됩니다. 이 말은 문장 성분, 그러니까 모든 문장 성분은 서로 뭐가 되어 있어야 된다?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문장 성분을 나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요. 다시 돌아옵시다. 자, 주성분, 주어, 서술어가 갖춰져 있어야 문장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때에 따라서 이 서술어가 혼자서 못 쓰이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다른 애를 좀 필요로 해. 특히나 동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타동사라고 하지. 타동사. 영어 할 때 들어봤죠? 타동사를 반드시 뭘 필요로 합니까? 목적어를 필요로 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목적어를 필요로 할 때 목적어가 없으면 돼, 안 돼? 안 되거든. 그래서 목적어가 주성분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어떤 서술어는요, 보어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왜냐면 서술어가 불완전해서 자기를 보충해주는 말이 있어야 돼. 맞죠? 그러면 보어가 필요할 때 보어가 없으면 문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보어까지 네 가지를 우리는 주성분이라고 하죠. 주가 되는 성분. 그렇죠? 자, 그럼 부속이라고 하는 게 뭐야? 이제 뒤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맞죠? 주가 안 된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인데? 문장에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부속성분에 뭐 있습니까? 관형어, 부사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모든 관용어나 부사어가 다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부사어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도 우리가 있다는 걸 이제 고등 대비하면서 배웠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없으면 안 되는 부사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필수적 부사어라고 한다고. 알고만 있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선물을 주었다 라고 하면 선물은 목적어, 그녀에게는 바로 뭡니까? 부사어가 되죠. 그런데 그녀에게라는 말이 없으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그런 문장은 중학교 때는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따로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이상, 학교에서 배웠으면 어쩔 수 없고요. 학교에서 따로 배우지 않는 이상 부사어는 관용어와 함께 생략이 가능한 문장 성분이다 라고 배워놓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주로 무엇의 역할을 하는데? 수식의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독립성분에는 뭐 있어? 독립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페이지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자, 문장이 짜인 거 양상 탐구하기 봅시다. 잠깐만. 요거 한번 봅시다. 아니다. 요 부속성분의 필기 하나만 좀 합시다. 관용어와 부사어. 그러면 어떤 애들이 관용어가 되는데요? 자, 관용어가 되는 애들 크게 네 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원래 품사가 관용사인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그대로 관용어가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새 옷을 입었다. 이 새는 원래 품사도 관용사고요. 띄어쓰기 돼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맞죠? 자, 띄어쓰기 돼 있을 테니까 이 새는 하나의 문장 성분이겠죠. 그러면 얘가 옷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관형사이면서 동시에 관형어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두 번째는요, 체험 플러스 관형격 조사입니다. 자, 우리 조사는 모조사랑 격조사가 있거든요. 자, 이 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격을 뜻해요. 자격을. 그러니까 원래 관형사가 아니야. 그런데 이 체연에 관형격 조사가 붙으면 관형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관형서의 자격을 부여해준다라고 해서 체연에 관형격 조사가 붙으면 걔가 관형어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나의 인형 이라고 하면, 자, 이 나가 품사가 뭔데요? 대명사죠, 대명사. 맞죠? 대명사는 어디에 포함돼? 체온에 포함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 대명사 뒤에 뭐가 붙어서 의라고 하는 관형격 조사가 붙었습니다. 관형격 조사는 의밖에 없어요. 알겠지? 자, 그래서 나의 인형 이러면은 얘가 체온 플러스 관형격 조사로 해서 관형어가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명사 플러스 명사가 있습니다. 나는 책상 사이를 다녔다. 책상 명사고요. 사이 명사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책상 사이를 다녔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책상이 뭘 하고 있는데 사이를 꾸며주고 있거든. 자, 그래서 대체로 책상 사이 뭐 이렇게 되면은 요 사이에 관형격 조사 의를 넣었을 때 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의를 넣었을 때 이건 좀 어색한데? 란다 하더라도 명사 플러스 명사는요, 기본적으로 얘가 앞말이 뒷말을 수식해주고 있는지를 연결해서 보면 돼. 이게 책상 다녔다야 책상 사이야. 책상 사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책상 다녔다 꾸며지지 않습니다. 맞죠? 책상 사이는 꾸며져. 맞죠? 자, 그러니까 책상은 사이를 꾸밉니다. 사이는 명사. 명사를 꾸미니까 바로 뭐야? 관형어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명사 플러스 명사에서 앞에 나온 명사, 얘가 관형어가 되는 겁니다. 얘가 관형어가 될 수는 없어요. 왜 그런데?
관용어는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꾸민받는 체온의 앞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명사가 관용어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용언의 어간 플러스 관형, 사형, 전성어미. 전성어미가 뭔데요? 전성, 성질을 전환해준다라는 뜻입니다. 성질을 전환해준다. 전성어미입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어간에 관형사는 전성어미가 붙습니다. 저 책은 내가 읽은 책이다. 은 뿐만 아니라 은, 을, 던 내가 읽는 책이다. 내가 읽을 책이다. 읽던 책이다. 이러면 어떻게 돼? 얘는 책을 꾸미게 됩니다. 근데 얘가 원래는 기본형이 뭐야? 읽다. 그래서 얘 품사 뭐야? 동사. 동사인데 지금 책을 꾸며주고 있는 관형사형 어미가 붙었기 때문에 문장 성분은 뭐가 돼요? 관형어가 됩니다. 알겠죠? 관형사의 역할을 하게 해주는 전성, 성질을 전환시켜주는 어미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쁜 꽃이 있다 할 때 예쁘다, 예쁘에다가 뭐가 붙은 거야? 니은이 붙어서 예쁜이 되는 거야. 알겠죠? 니은이 붙어서. 자, 이래서 이렇게 이제 관형어가 만들어집니다. 자, 다음 부사어 세 종류. 첫 번 똑같습니다. 얘도 원래 품사가 부사인 애들. 그 다음 두 번째는 체험 플러스 부사격 조사. 부사격 조사는 여러분들 외우기 좀 어려워요. 많아서 종류가. 세 번째 용언의 어감 플러스 부사형 전성어미. 얘는 얘를 따로 들어주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관형어만 잘 찾으면 돼. 관형어 잘 찾아요. 그러면 내가 저번에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 얘가 사실은 알면 좋지만 아무리 찾아도 얘가 문장 성분이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뭐 해본다고? 주어야? 아니야. 서술어야? 아니야. 목적어야? 아니야. 보어야? 아니야. 다 빼고나. 그러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관형어나 부사어. 맞죠? 물론 독립어도 있긴 하지만 독립어는 찾기 쉽잖아. 자, 그러면 관형어랑 부사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돼? 얘가 관형어인지 아닌지 보면 돼요. 일단 첫 번째는 뭘 볼 수 있어? 뒤에 꾸밈받는 체온의 종류. 그러니까 바로 뒤에 체온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생각해 볼 수 있지.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얘네들 중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찾아서 관형어가 아니야. 그럼 걔는 이제 남은 거 하나 뭐야? 부사어야. 알겠죠? 자, 정말 최후의 방법일 때 우리가 이렇게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부사어는 대체로 뭘 꾸며준다? 용언, 그러니까 서술어를 꾸며주거나 거의 대부분 서술어를 꾸며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부사를 꾸며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바탕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꾸며주는 건 어떻게 꾸며주는데? 연결해 보면 됩니다. 까만 모자가 정말 멋있다네. 맞지? 자, 그러면 이 정말이 무엇을 꾸며주는지. 부사는요, 여러분들 부사어는 꾸밈받는 애 뒤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관용어는 반드시 앞에 나와야 되지만. 자, 그러면 정말이 모자를 꾸미는지 정말이 멋있다를 꾸며주는지는 어떻게 해보면 돼? 연결해보면 됩니다. 정말 모자야, 정말 멋있다야. 정말 멋있다잖아. 맞지? 그럼 정말을 뭘 꾸며줘? 멋있다를 꾸며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 것처럼 책상 사이를 다녀도 똑같습니다. 자, 책상 다녔다야 책상 사이야. 책상 사이거든. 맞지? 그래서 책상 사이를 꾸미는 겁니다. 알겠죠? 수식 받는 애랑 수식하는 애를 서로 연결해가지고 수식 시켜보면 돼, 내가. 알겠지? 그러면 이 문장에서 뭐가 더 자연스러운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미안한데 앞으로 다시 넘어가 봅시다. 이거 앞에 거 너무 쉽게 넘어갔다. 자, 그래서 이거 주어 서술어 적은 거 다시 한번 보자면 주어 서술어. 자, 우리 서술어의 자격이 있습니다. 서술어의 자격.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찌하다. 두 번째는 어떠하다. 마지막은 무엇이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에서 서술어가 될 수 있는 작용을 가지고 있는 딱 세 개입니다.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자, 그래서 어찌하다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뭘까요? 동사입니다.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뭔데? 상태나 성질, 형용사예요. 무엇이다. 얘가 바로 뭔데? 서술, 격, 조사지. 그래서 여기 무엇에 해당하는 데는 뭐가 들어와야 돼? 체온이 들어와줘야 됩니다. 왜? 이 서술 격조사잖아. 자격. 격조사 앞에는 반드시 체온만 있어야 되거든. 알겠죠? 나는 학생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이 서술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나타내는 격조사들만 쭉 한번 봅시다. 자, 주어는 이 문장 속에서 누구누구이 또는 누구누구가에 해당합니다. 또는 누구누구께서 누구누구에서 어디에서 은행에서 금리를 올렸다. 정부에서 뭐 정책을 발표했다. 할 때에서 에서는 좀 유의해야 되는 게 부사격 조사로도 쓰입니다. 알겠죠? 부사격 조사로 더 많이 쓰여요. 알겠지?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넣어놨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붙어 있으면 전부 뭐다? 저기 뭐냐? 주어입니다. 자, 다음 서술어를 나타내는 격조사가 있어요. 여기 위에 격조사 이렇게 적어줄게요. 얘네들 전부 격조사입니다. 격조사. 자, 그래서 서술어를 나타내는 격조사는 무엇이다. 자, 그 다음 목적어를 나타내는 거 무엇을이죠. 보어를 나타내는 거 뭡니까? 이가 똑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보어에도 이가가 쓰이고 주어에도 이가가 쓰이는데 어떻게 구분해요? 나는 우리 얼음이 되었다. 그래서 물이 얼음이 되었다야. 맞죠? 그래서 이 두 개 똑같습니다. 맞죠? 자, 똑같은데 우리는 얘가 보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보어는 어떨 때만 씁니까? 되다, 아니다 할 때만 씁니다. 물이 얼음이 되었다 또는 물이 얼음이 아니다. 되다, 아니다 앞에 붙어있는 이가는 전부 뭡니까? 보어입니다. 보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관용어를 나타내는 격조사 뭐 있습니까? 의, 나의 인형 이러면 나의가 인형을 꾸며준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부사격 조사는 종류가 좀 많다고 했어요. 누구누구에게, 그 다음에 어디어디로, 어디어디에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뭐 등등등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설명되어 있는 거 하나만 좀 보자면요. 자, 아까 문장 성분하면서 쌤이 서술어를 제일 먼저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문장 성분을 분석할 땐 제일 처음으로 찾아야 되는 게 바로 뭐다? 서술어입니다. 서술어. 알겠죠? 서술어를 가장 먼저 찾아야 돼요. 서술어를 찾고 이 서술어에 해당하는 무엇을 찾아야 돼? 주인, 주어를 찾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서술어 먼저 보면 서술어는 문장에서 뭘 나타내느냐? 동작이나 작용, 이게 뭐야? 동사지. 상태나 성질, 이게 뭐야? 형용사잖아. 자, 그래서 동작이나 작용, 상태나 성질을 풀이하는 말을 바로 뭐라고 한다? 서술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다음 주어는 그러면 뭔데? 서술어의 주인이잖아. 그래서 동작이나 작용, 상태나 성질에 무엇이 되는 말? 주체가 되는 말을 바로 주어라고 합니다. 알아두세요. 왜냐면 선지로 나와. 선지로 이렇게 풀어서 나와. 주어, 서술어, 목적어라는 말 안 쓰고. 자, 다음 목적어는요. 서술어가 나타내는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말입니다. 대상. 자, 그 다음 서술어 되다 아니다 앞에서 의미를 보충하는 말이라고 해서 보어라고 하죠. 보어. 이러면 다 된다. 잠깐만요.
자, 다음 문장의 짜임 보겠습니다. 문장의 짜임. 자, 그래서 우리는 문장을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겁니다. 밑에. 자, 주어랑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걸 우리는 홑 문장이라고 부를 거고요. 홑 문장. 자, 그 다음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걸 겹문장이라고 할 겁니다. 홑 문장과 겹문장.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우리가 이 겹문장을 홈문장은 어차피 주어랑 서술어가 하나씩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종류를 나눌 수 없습니다. 맞죠? 자, 선생님 그러면 홈문장은 주어랑 서술어가 한 개씩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문장이 되게 짧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 관용어랑 부사어가 덕지덕지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알겠지? 실제로 여러분들 수능에 나오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장 성분 내가 왜 중요하다고 하냐면 이거 수능에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근데 수능에 나오는 문장 성분은요, 홈문장인데요. 홈문장 아닌 척 엄청 막 문장이 길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막 관용어, 부사어 제외하고 독립어 제외하고 다 해보면 결국 하나씩밖에 안 남아요. 주어랑 서술어.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구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짧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서술어의 개수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겹문장. 은 크게 어떻게 나뉩니까?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으로 나뉩니다. 자, 그래서 이어진 문장은 A라고 하는 문장과 B라고 하는 문장이 그냥 기차처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네를 이어진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중간에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어미가 있어, 어미.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연결어미라고 합니다. 연결어미. 자, 다음 아는 문장은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자, 그리고 B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B라고 하는 문장에도 주어 서술어가 다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장이니까. 자, 그런데 이 B라고 하는 문장이 A라고 하는 문장 속으로 쏙 들어가서 어떻게 되냐면요, 마치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표현을 우리는 아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A를 아는 문장이라고 하고요. 다른 문장을 안았다라고 해서 B를 뭐라고 합니까? 안긴 문장이라고 합니다. 까지. 자,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형절이 들어가 있어. 관형절이 들어가 있으면 얘가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라도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 표시가 딱 되어 있어. 그럼 얘가 관형절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는 관형어의 역할을 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왜? 관형어처럼 쓰이는 거니까. 문장 성분처럼이라며. 맞지? 관형어처럼 쓰인다 맞는 말입니다. 알겠죠? 관형절이니까. 자, 다음 요거 나열 원인 결과 대조 조건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에는 또 두 가지로 나뉘죠. 첫 번째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그 다음 두 번째는 뭔데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대등한데? 자, 이 이어진 문장의 종류를 나누는 건요, 우리가 아까 A 문장, B 문장이라고 했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A 문장과 B 문장의 관계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다. A 문장과 B 문장의 관계에 따라서 정해지는데요, A 문장과 B 문장의 관계가 서로 동등해. 그래서 위치가 동등해서 바뀌어도 상관없는 애들, 이런 애들이 바로 뭐야? 대등한 문장입니다. 맞죠?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에요. 반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에는 A와 B의 관계가 서로 종속적이야. 종속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데? 종할 때 종속적이다 할 때 종이 무슨 뜻이에요? 노비입니다. 노비. 노비를 보고 종이라고 하잖아. 맞죠? 그 종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노비라는 건 뭔 말이야? 계급이 위아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종속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가.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 뭐 해야 돼?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얘네들의 관계를 종속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크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세 가지 의미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나열, 두 번째는 대조, 대조, 세 번째는 선택입니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사실 종류는 좀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과서에서 나오는 정도는요. 원인, 다음 조건, 다음에 양보, 그리고 뭐 있더라. 조건, 원인, 양보, 그다음에 배경 정도 생각합시다. 자, 그래서 대체로 원인을 나타내는 종속어비는 뭐 쓰느냐? 뭐뭐 어서, 아서 또는 어서, 뭐뭐 해서 뭐뭐 했다, 뭐 이런 것들. 근데 그 이유는 맞습니다. 뭐 원인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뭐뭐 했기 때문에 또는 뭐뭐 했음으로 전부입니다. 전부 다 알겠죠? 원인을 나타내는 거. 조건을 나타내는 건 쉽죠. 뭐였어? 뭐뭐 하면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보는 뭐야? 뭐뭐 할지라도. 그 양보라는 양보 문장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이제 뭐뭐 할지라도 또는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들이 다 양보 문장이죠. 영어로 따지면 뭐야? 이제 do나 all도 붙어 있는 문장이죠. 맞죠? 그런 문장으로 양보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배경은 뭡니까? 뭐뭐 하는 데가 있습니다. 청소하는데 전화가 왔다. 그럼 뭐야? 청소라고 하는 이제 상황 배경 안에서 이제 전화가 온 겁니다. 알겠죠? 등등등. 자, 그래서 나열의 의미 비가 오고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의미 비가 와서. 대조의 의미 김밥을 먹었지만. 대조도 여러분들 대등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결국은 얘네들이 종속적이냐 대등하냐는 우리가 뭘로 확인하는 겁니까? 앞절과 뒷절의 위치를 바꿔보면 됩니다. 맞죠? 앞절과 뒷절의 위치를 바꿨을 때 기존 문장에서 의미가 변화가 없으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기존 문장에서 의미의 변화가 생기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지금 동생은 김밥을 먹지만 언니는 김밥을 먹지 않았다. 앞절 뒷절 바꾸면 어떻게 되는데? 언니는 김밥을 먹지 않았지만 동생은 김밥을 먹었다가 될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니까 얘네는 앞절 뒷절 바꿔도 서로 문장 자체의 뜻은 반대야. 맞지? 그런데 앞절 뒷절을 바꿔도 원래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의 변형이 안 생깁니다. 맞죠? 이런 관계를 우리는 대등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B가 그치면 지수는 외출을 할 것이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얘네 앞절 뒷절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지수가 외출을 하면 B가 내릴 것이다. 이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앞절 뒷절의 위치를 바꿔보면은 어떻게 돼요? 원래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전혀 없어집니다. 안 생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종속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B가 그치면 동그라미.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어진 문장. 자, 다음번에는 아는 문장입니다. 까지 하면 문장 성분 끝.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명사절을 하는 문장. 두 번째는 관용절을 하는 문장. 세 번째는 부사절을 하는 문장. 그 다음 서술절을 하는 문장. 그 다음에 인용절을 하는 문장까지 해서 5종류입니다.
자, 그래서 특히나 명사절, 관용절, 부사절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전부 뭘로 드러나냐면요. 전성어미로 많이 드러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내가 A, B 나눴잖아. 그쵸? 그 중에서 안긴 문장을 B라고 했습니다. 안긴 문장. 자, 그러면 얘가 안겨 들어갔다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서술어를 쓸 때 서술어의 끝마침을 보통 어떤 식으로 합니까? 뭐뭐다 또는 뭐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종결 어미를 붙인단 말이야. 문장을 종결하는 거. 맞죠? 자, 그런데 이거 그대로 쓰면 됩니까? 안 되거든. 왜? 얘는 문장을 종결 짓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얘 B라는 문장에 있는 서술어는 서술어의 역할을 못한단 말이야. A 문장에 전체 서술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뒤에 다 하면서 마침표 찍는 거 못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어미 대신에 뭘 쓰는 거야? 성질을 바꿔주는 전성어미를 쓰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명사형 전성어미 뭐 있습니까? 미음 그리고 기가 있죠. 자, 그래서 밥을 먹기가 힘들다 라고 하면 먹기. 나는 밥을 먹음으로써 살아간다. 먹음. 맞죠? 자, 그래서 미음을 쓰면 바로 뭐야? 명사절이 됩니다. 알겠죠? 미음, 기를 쓰면. 알겠죠? 자, 다음 관용절은 뭐예요? 아까 쌤이 얘기했습니다. 네 가지. 은는, 을던. 얘는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읽는 책이다, 읽을 책이다, 읽은 책이다, 읽던 책이다. 맞죠? 그 책은 내가 읽던 책이다라고 하는 거야. 내가 책을 읽는다라는 문장 하나. 그 다음에 그것은 책이다라는 문장 하나. 그것은 어떠한 책이다라는 문장 하나. 이렇게 되죠. 자, 다음 부사절에 이제 전성어미는 사실 많습니다. 종류 많은데 대표적으로 하게 또는 하도록 뭐 이런 것들. 이런 애들이 부사형 전성어미. 서술절은요. 특별한 표지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는 표시가 안 난다는 뜻이야. 알겠죠? 특별한 표시가 없습니다. 코끼리는 코가 길다 이러면 뭐야? 뭔가 특별하게 길다라고 하는 서술어에 뭐가 따로 붙는 게 없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게 특징. 자, 인용절 같은 경우에는 뭐가 붙느냐? 뭐뭐라고 또는 고라고 하는 얘네들이 전부 뭐냐면 인용조사입니다. 인용조사가 붙습니다. 여러분들이 특징.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이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긴 아는 문장이 있어요. 자, 그럼 이 긴 아는 문장을 어떻게 해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 여기서 두 개로 쪼개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1번 문장, 여기 2번 문장이야. 자, 전체 긴 문장 먼저 봅시다. 긴 문장부터. 마지막 회에서 주인공이 범인임이 밝혀지겠지. 어절 몇 회야?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가 어절입니다. 맞죠? 문장 성분 5개야. 맞지? 자, 그러면 얘네들을 만약에 문장으로 다시 더 쪼개본다면 어떻게 쪼개볼 수 있을까? 문장을 쪼개려면 여러분들 뭐가 있어야 되게요? 서술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애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이해돼요? 자, 서술어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지 얘가 암긴 문장이든 뭐든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술어의 역할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애를 다 찾아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뭡니까? 밝혀지다. 서술어 역할을 할 수 있네. 또 뭔데요? 범인이다. 자, 범인임이 밝혀지지 할 때 임이 기본형이 뭐야? 이다야, 이다. 이다에서 다 빠지고 미음이 붙은 거잖아. 명사형 어미. 미음 중에 빼고 미음만 붙은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마지막 회에서 주인공이 범인이다. 그 다음에 무엇이 밝혀지다. 자, 그러면 잘 봐봐. 얘네가 빈칸이 되는 거야. 맞죠? 얘는 하나의 절이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회에서 무엇이 밝혀지다. 이 빈칸이죠, 빈칸. 주인공이 범인이다 라는 문장 하나. 자, 그래서 이 빈칸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이 절이 들어가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마지막 회에서 주인공이 범인임이 밝혀지겠지가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얘네 문장 성분 한번 분석해 볼까요? 마지막 문장 성분 뭘까요?
마지막 품사가 뭐야? 명사. 회 뭐야? 명사. 명사네. 이거 내가 뭐라고 했어? 앞말이 꾸며주는 형태. 맞죠? 그래서 마지막 회에서 할 때 마지막이 뭐야? 관용어죠. 회는 명사라고 했어요. 뒤에 에서 붙어 있네. 얘 뭡니까? 부사어입니다. 회라고 하는 명사에 에서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가 붙었어요. 어떻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부사어인데 이 회는요 반드시 앞에 자기 꾸며주는 말이 있어야 되거든. 의존명사라서. 그럼 얘는 그냥 하나의 통으로 봅시다. 마지막 회에서라고. 마지막 회에서의 무엇이야? 아니면 마지막 회에서 밝혀지겠다야. 마지막 회에서 밝혀지겠다죠. 그래서 이 회에서가 뭘 꾸며주고 있는 겁니까? 밝혀지다를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밝혀지다 당연히 뭐겠어? 소수로겠지. 자, 그래서 명사절이 들어갔는데 무어 역할하는 명사절이 들어갔어.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빈칸 봅시다. 나는 드라마가 시작하기. 이번엔 기를 썼네. 맞죠? 아까 여기는 뭐였어? 미음을 썼잖아. 이번에는 기를 썼습니다. 맞죠? 나는 드라마가 시작하기를 기다렸다 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나는 무엇을 기다렸다 라는 문장 하나랑 그 다음에 드라마가 시작한다 라는 문장을 합쳐서 어떻게 나는 드라마가 시작하기를 기다렸다 가 되는 거다. 그렇죠? 자, 그래서 기다렸다 서술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애. 그 다음에 시작하다 뭐야? 서술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애. 그렇죠? 자, 그러면 시작하다의 주어를 찾으면 돼. 잘 보세요. 나는 무엇을 기다렸다. 드라마가 시작한다 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나는 무엇을 기다렸다. 그 다음에 요거 빼세요. 요거 나는 빼세요. 요 X 잘못되어 있는 거야. 그냥 드라마가 시작하다야. 이게 안긴 문장이야. 왜냐면 이걸로만 해도 문장 충분하잖아. 목적어 필요 없잖아. 얘가 주어고 서술어고. 맞죠? 얘 주어 서술어가 어떻게 요 사이로 쏙 들어가는 겁니다. 맞죠? 자, 그다음 민호는 어떠한 꽃다발을 들었다. 자, 이 어떠한이라면 어떠한. 맞죠? 그럼 어떠한이 뭘 꾸며주는 거야? 꽃다발을 꾸며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뭐야? 그녀가 꽃다발을 만들었다야.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근데 얘가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져요? 민호는 그녀가 만든 꽃다발입니다. 자, 그러면 절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꽃다발을 꾸밀 거야. 근데 여기에 지금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꽃다발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해돼요? 자, 잘 보세요. 우리는 관용절에서는 항상 생략된 관용 문장 소문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민호는 그녀가 만든 꽃다발을 들었다며. 맞지? 자, 그럼 얘를 문장 두 개로 나눠주는데 민호는 꽃다발을 들었다라는 문장 하나, 그 다음에 그녀가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만들다는 반드시 뭘 필요로 하는데? 목적어를 필요로 합니다. 뭘 만들었는지가 있어야 돼. 그래서 얘네는 문장 두 개로 나누면 어떻게 나눠지는 거야? 민호는 어떠한 꽃다발을 만들었다라는 문장 하나랑 그 다음에 그녀가 꽃다발을 만들었다라는 문장 하나야. 이거 이해되죠? 자, 그래서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이 동일한 문장 성분을 공유하고 있다. 그럴 때는 뭐 한다? 얘를 생략합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안은 문장의 꽃다발을 생략할 수는 없나요? 없습니다. 왜? 자, 우리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아는 문장이 중요할까요? 안긴 문장이 중요할까요? 아는 문장이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민호는 어떤 꽃다발을 들었다며. 맞지? 민호는 꽃다발을 들었다랑 그 다음에 그녀가 꽃다발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이 문장은요 서술어가 두 개잖아. 들었다랑 만들었다.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들다가 중요할까요? 만들다가 중요할까요? 들다가 중요합니다. 왜? 얘가 아는 문장이 서술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 저는 만들다가 중요한 문장을 만들고 싶은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를 관용절로 만들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민호는 자신이 든 꽃다발을 그러니까 그녀가 민호가 든 꽃다발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돼요. 자, 잘 보세요. 그녀는이라고 할게요. 그녀는 민호가 든 꽃다발을 만들었다. 라고 하면 이제는 어디에 집중이 되는 거야? 만들다에 집중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돼요? 자, 그러면 민호가 든이 바로 뭐가 돼? 관용절이 되겠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꽃다발을 똑같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가 생략된 거야? 얘가 생략된 겁니다. 알겠죠? 자, 이 개념을 잘 이해하세요. 자, 그 다음 누군가 어떠하게 그녀에게 다가왔다랍니다. 그리고 소리가 없다, 소리도 없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얘네들을 합치면 어떻게 되는데요? 누군가 소리도 없이 그녀야 소리도 없이 다가왔다야. 소리도 없이 그녀야 소리도 없이 다가왔다야. 그렇지, 소리도 없이 다가온 거죠. 소리도 없이 그녀 뭐 어쩌라고? 맞지? 소리 없이 다가온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소리가 없다라는 게 뭘 꾸며주고 있어요? 다가왔다라고 하는 서술어를 꾸며주고 있지. 서술어 꾸며주는 문장 성분이 바로 뭔데? 부사어. 맞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부사절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서술절의 별표. 이거는 민호는 키가 크다 보다 코끼리는 코가 길다 라고 생각하면 더 편합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우리는 문장 성분을 분석할 때 제일 처음 뭐부터 찾는다고요? 서술어부터 찾습니다. 자,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요. 자, 여기 문장에서 서술어 당연히 뭘까요? 길다야. 너무 쉬워. 그런데 이 길다의 주어를 한번 찾아봅시다. 코끼리가 긴 거야? 코가 긴 거야? 코가 긴 거야. 얘가 주어야. 얘네 둘이 짝꿍이야. 하나의 서술어가 두 개의 주어를 가질 수 있어요? 없습니다. 알겠죠? 두 개의 주어를 가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문장이 두 개라는 뜻이야. 알겠죠? 자, 그런데 길다는 코끼리는 아니라며. 코끼리는 긴 거 아니라며. 코가 긴 거라며. 맞지? 자,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우리는 문장 제일 처음에 오는 단어가 바로 뭡니까? 주어야. 그게 우리말의 특성이야. 맞지? 자, 그래서 얘가 주어라는 걸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다 알 거야. 이 문장 전체의 주어는 코끼리예요. 맞잖아. 이거 부정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냥 본능적으로 알걸? 이 문장의 전체 주어는 코끼리입니다. 이 문장에서 코가 중요해? 코끼리가 중요해? 코끼리가 중요해요. 맞지? 그런데 코끼리에 해당하는 서술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왜? 서술어 하나밖에 안 보이잖아. 맞지? 자, 근데 얘 자꾸 누구래? 얘래요. 맞지? 자, 그러면 두 가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얘가 주어가 아닌 경우 있을 수 있겠지. 그런데 우리는 문장을 읽어봤을 때 알아요. 얘 지금 코끼리가 어떠한지를 서술하고 싶은 거야. 맞죠? 코끼리가 하나야. 근데 그 어떠가 뭐야? 코가 길다잖아. 어떠가 뭐야? 형용사. 맞지? 자, 그래서 마치 형용사처럼 역할하는 서술어가 뭘로 되어 있는 겁니까? 절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걔를 뭐라고 하는 거야? 서술어가 절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서술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문장 전체의 주어는 또 얘야. 이 절 전체가 서술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민호는 어떠하다. 키가 크다. 그래서 민호는 키가 크다 라고 하면 크다는 민호가 큰 게 아닙니다. 뭐가 큰 거야? 키가 큰 겁니다. 맞죠? 민호에 해당하는 서술어는 뭐야? 얘네 전체가 서술어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 이런 것들을 그럼 실전에서 어떻게 파악해요? 좀 쉬운 게요. 여러분들 중학과정에서 주어 서술어의 형태 나와 있으면 전부 뭐라고 보면 된다? 서술절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 주어는 두 개인데 서술어가 하나밖에 없네.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통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요 절과 요 주어 사이에 관용어랑 부사어 한 3-4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얘랑 얘 사이에도 다시 또 관용어랑 부사어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여기 안에다 절도 하나 집어넣어라. 그래서 헷갈리게 만듭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장이 엄청 길어. 근데 사실은 관용어 부사어 다 제외하고 심지어 그 안에 부사절도 들어가 있어서 부사절까지 다 제외하고 나면 뭐 남는 거야? 주어 서술로 남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서술절이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서술절을 아는 문장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잘 들으세요. 왜 조심해야 되냐면 여기에 당연히 그러면 조사가 뭐가 붙을까요? 이 또는 가가 붙을 거 아니야. 맞죠? 이 또는 가가 붙을 거야. 자, 그 말은 자칫 잘못하면 얘가 뭐처럼 보일 수도 있냐면 보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보어도 이가가 붙잖아. 물이 얼음이 되었다. 나는 학생이 아니다. 뭘 생각해야 돼? 소수로가 되다 아니다를 생각해야 돼요. 알겠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실수할 수 있는 점. 겉으로 볼 때 서술어가 뭐밖에 안 보여? 한 개밖에 안 보여요. 혼문장이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서술절을 좀 유의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인용절은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크게 2가지입니다.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직접 인용은 주로 따옴표가 붙습니다. 그리고 뭐라고가 붙어요. 이게 직접 인용. 그 사람이 했던 말을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가져오는 게 직접 인용. 간접 인용은요. 고 엄마가 나한테 밥 먹으라고 말했다 라고 할 때 요거 알겠죠? 고. 그럼 왜 간접 인용인데 이거는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재구성을 한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이렇게 말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단어는 좀 다를 수 있는 거야. 의미는 똑같아도. 근데 요거는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가져오는 게 직접 인용. 알겠죠? 자,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여러분들 사실은 요것도 짚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 저기 막판에 한 2주 전쯤에 중의적 표현 좀 하지 않았나요? 중의적 표현 해소하는 방법 했어 안 했어? 했던 것 같은데 맞지? 자, 그래서 요거 일단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중의적 표현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장이 어색한 거 있죠? 요거만 좀 살펴보면 이게 뭐냐면 문장의 호응입니다. 호응. 자, 그래서 문장에 필수 성분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물은 섭씨 100도 이상에서는 기체가 되고 섭씨 100도 이하에서는 된다. 뭐가 되는데? 액체가 된다. 되다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 보어가 있어야 돼요. 보어가 빠져있죠. 필수 성분이 빠져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문장의 호응이 맞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일은 결코 오늘까지 하겠답니다. 결코라는 말에는 항상 뭐가 붙어 있어야 되게요? 부정문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서술어랑 호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맞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특정한 부사어와 서술어가 만나는데 얘가 호응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요. 필수적인 서술어가 빠져있는 경우야. 3번은 많은 사람들이 춤과 노래를 부르며 축제를 즐기고 있다며. 틀린 게 뭡니까? 춤은 부를 수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많은 사람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가 돼야 돼. 맞죠? 자, 그래서 뭐가 빠졌어? 여기에 춤을 추다가 빠졌죠. 서술어가 빠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의 꿈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기를 바랐다. 뭐가 틀려요? 나의 꿈은 뭐뭐는 이라고 하면 뒤에 뭐가 와야 돼요? 뭐뭐이다가 와야 됩니다. 뭐뭐는 뭐뭐이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주어 플러스 서술어가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호응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주어 서술어 관계라고 해서 주술 관계라고 하거든요. 이 주술 관계가 맞지 않은 문장인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중의적 표현은요. 나중에 혹시나 교과서를 읽고 문제를 풀면서 중의적 표현 문제 꽤 나오긴 할 텐데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멘토 때 질문하세요. 알겠지? 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